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데릭 시버스 지음, 정지현 옮김, 현대지성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2장. 위대한 것들을 위해 좋은 것들 거절하기.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대다수 사람은 그럭저럭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산다. 우리는 그다지 진심으로 끌리지 않을 때도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응할 수 없다. 그럭저럭한 것들로 바빠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예스라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그건 당연히 예스지, 너무 끝내주는 기회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무조건 노라고 하라. 어렵지 않은 결정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실제로 큰 흥미를 느끼는 기회를 만나면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과 달리 크고 중요한 행동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노라고 말할 줄 알면 당신의 예스가 더 강력해진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고 싶거나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압도당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거나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해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수년간 자신을 스스로 작가라고 불렀지만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다. 결국 책을 끝까지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이 저항이라고 부르는 악마를 무찔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타자기를 들고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자신에게서 세상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의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글만 썼어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도망칠 순 없었어요.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나 자신을 실망시키긴 싫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기로 했죠. 한 해 동안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와 씨름하고 모든 유혹을 피한 결과 그는 해냈다. 드디어 첫 책을 완성했다. 첫 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마침내 저항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책을 계속 썼고 다수의 성공작을 내놓았다. 그는 행동하라, 예술전쟁, 터닝 프로로 이루어진 창조적 투쟁에 관한 시리즈의 마지막 책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3권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완전 예스 아니면 노는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이다. 이것은 보기보다 간단하고 진지하다. 결정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시작한 일을 끝낼 때까지 앞으로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하겠다는 결정이다. 단 하나에만 예스라고 하고 나머지에는 전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예술은 정의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만약 유용하다면 예술이 아니라 도구라고 불려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쓸모에 집착했다. 일상에서 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사람들에게 쓸모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커다란 단점이 있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가 20년 전에 음악을 그만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몇 달 전부터 나는 그렇게 쓸모에 집착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모르는 사람들의 이메일에 답장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다. 처음으로 외국어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겠지만
나는 그 일이 좋다. 예전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나의 유익한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20년 만에 음악 연주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한다. 20년 동안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호사이기도 하다. 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는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었다.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삭제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대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반응한다. 누군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 모르겠네요 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답이 떠오른다. 나에게 토론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 실망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나에겐 이렇다 대꾸할 말이 즉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좋은 지적이네요 정도로 말할 수준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면 대답할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토론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들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답을 적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인터뷰가 시작되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대답한다.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대답은 대개 최선이 아니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누군가의 질문에 꼭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 천천히 답해도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해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주는 작은 변화. 우리의 동기는 약하다.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 미묘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수정만으로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맥이 있다. 그 반대쪽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산을 건너는 길들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몇 초에 한 번씩 급커브를 돌아야 한다. 처음 2번 그 길을 지날 때 아이가 뒷자리에서 심한 멀미로 토했을 정도다. 아름다운 산의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나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다. 보통의 속도로 운전하는데도 다른 차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왔다. 그들은 대부분 매일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산을 넘는 데는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산길이 끝나면 항상 진이 다 빠진다. 그 스트레스가 내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문제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고 급커브를 돌아도 아이가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니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눈을 돌려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를 감싸던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졌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로 뒤에 바짝 따라붙는 차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거울에 뒷차가 보일 때마다 나는 원래의 목표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빨리 운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나의 원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조정을 했다. 뒷차가 보이지 않게 룸미러를 위로 올린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는 이 멋진 산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간다. 몇 분마다 추월 차선이 나오면 다른 차들이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산을 다 건너면 거울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이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곳을 방문한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로도 들릴 것을 안다. 소셜미디어 댓글,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산만한 환경, 가족을 실망하게 하는 것, 이메일 편지함.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천하무적일 수는 없다. 무언가가 당신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환경에 살짝 변화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좋아하는 것 포기하기.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습관이 하루를 꽉꽉 채우고 있는데 새로운 습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는가? 그만두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quit은 자유롭게 하다 또는 방출하다를 의미하는 오래된 프랑스어에서 왔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일반적이고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나는 중독처럼 느껴지는 일에 저항한다. 나는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에는 그 의존성에 도전해 나의 독립성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보통은 아주 작은 일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차 안에 민트 사탕을 놓아두었다. 어느 날 사탕이 떨어져서 속으로 안 돼, 더 필요해 라고 외치는 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라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차에는 민트 사탕이 없다. 때로는 큰일일 때도 있다. 예전에 나에게는 정말 멋지고 나와 완벽하게 맞는 직업이 있었다. 그 일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편안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전업 음악가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았다. 10년 전 나는 미국에 중독되었다고 느꼈다. 미국은 나에게 안전지대였다. 너무 좋았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만두었다. 미국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고 아마도 다시 그곳에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립지 않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후회는 없는지. 전혀 없다. 나는 그만둔 모든 것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공간이 있는 게 더 좋다.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결말을 생각해 볼 것. 내가 $100짜리 지폐를 경매에 붙인다고 상상해보자. 입찰가는 $1부터 시작한다. 보통과 똑같은 경매 규칙이 적용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은 $100 지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를 내야 한다는 것. $1, $2, $3 입찰이 들어온다. 뭐 안 될 건 없다. 누군가 단돈 $3에 $100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은 계속된다. 가격이 $99까지 올라가면 $98를 제시한 사람은 이런, 저 사람은 물러날 기미가 없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가 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들은 입찰가를 $100로 올린다. 그런데 $99를 제시한 사람이 $101로 입찰가를 올렸다. $99보다 $1만 잃는 게 낫지 않은가? 사람들이 $100 지폐를 사기 위해 $100가 훨씬 넘는 돈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리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와, 좋은 거래다 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서서히 깨달음이 찾아온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쁜 상황에 빠진다.
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의 집을 사고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나중에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불평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결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게임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다. 외롭지만 바쁜 왕자의 삶.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하루에 많게는 200통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몇 시간 동안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한 명의 이야기와 질문에 몇 분씩 시간을 들였다.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고 싶어 하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어차피 온종일 혼자 있지 않았냐면서.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수많은 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사교 활동이나 다름없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뿐이다. 실제로는 혼자 있으면서 대단히 사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기는 하다. 외로운 왕자 같다고나 할까. 처음에 나는 이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일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직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그전에는 종일 우편물에 회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나에게는 이게 잘 맞는다. 나는 사람들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을 때는 지구 반대편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유익한 대화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외로운 왕자라니 이상한 삶인 것은 틀림없다. 나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장 최근에 마음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 5단계를 사용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다들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1. 바로 이 순간에 뭐가 문제인지 자문해본다.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는가? 아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내 상상이나 기억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다. 내가 자신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고문을 그만둔다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은 지금의 물리적인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나 나쁜가?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한다. 푸르른 나무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다. 나는 좋은 곳에 있다. 물론 정신적 고통은 여전하지만 이 질문은 고통이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 2. 지금 관찰하고 나중에 행동하라. 내 기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결정과 행동 역시 흐릿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며칠을 기다린다.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지나가듯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다. 3. 기준을 높여라. 위대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라.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활기차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피한다. 그런 순간에는 그들을 내 삶의 일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타협도 없다. 편의도 봐주지 않는다. 내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일들, 내 건강에 좋지 않은 먹거리나 마실거리, 시간 보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기준을 높이면 자기 가치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도 많이 생긴다. 빈 시간이 많으면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되새길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빈 시간에는 위대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다. 작은 것들로만 채워지는 시간은 잠재력 역시 작다. 4. 목표에 집중하라. 3번에서 생긴 공간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되새기게 해준다. 창조하는 것이든 배우는 것이든 발전하는 것이든 뭐든 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잡동사니를 치우면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인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잊고 있었는데 이제 보이네. 가보자고. 초점이 있으면 노라고 말하기도 쉬워진다.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므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5. 해야 할 일을 해라. 나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저 그 기분을 곱씹고 싶을 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도 이를 닦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고 설거지하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청소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 일들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상황을 훤히 파악하고 통제권을 쥐도록 해준다. 일상의 책임 과제를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덜 산만해진다. 지금 문제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과 처리가 끝난 청구서, 행복한 표정의 아이를 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아무 문제도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생각과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마음속은 엉망진창으로 어지럽혀져 있어도 집안을 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자야 한다. 위의 1번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는 정신적 괴로움과 물리적 현실을 분리한다. 이 단계는 진짜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2장. 위대한 것들을 위해 좋은 것들 거절하기.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대다수 사람은 그럭저럭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산다. 우리는 그다지 진심으로 끌리지 않을 때도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응할 수 없다. 그럭저럭한 것들로 바빠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예스라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그건 당연히 예스지, 너무 끝내주는 기회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무조건 노라고 하라. 어렵지 않은 결정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실제로 큰 흥미를 느끼는 기회를 만나면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과 달리 크고 중요한 행동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두었기 때문이다. 노라고 말할 줄 알면 당신의 예스가 더 강력해진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고 싶거나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압도당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거나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해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수년간 자신을 스스로 작가라고 불렀지만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다. 결국 책을 끝까지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이 저항이라고 부르는 악마를 무찔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타자기를 들고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자신에게서 세상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의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글만 썼어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도망칠 순 없었어요.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나 자신을 실망시키긴 싫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기로 했죠. 한 해 동안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와 씨름하고 모든 유혹을 피한 결과 그는 해냈다. 드디어 첫 책을 완성했다. 첫 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마침내 저항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책을 계속 썼고 다수의 성공작을 내놓았다.
그는 행동하라, 예술전쟁, 터닝 프로로 이루어진 창조적 투쟁에 관한 시리즈의 마지막 책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 권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완전 예스 아니면 노는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이다. 이것은 보기보다 간단하고 진지하다. 결정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시작한 일을 끝낼 때까지 앞으로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하겠다는 결정이다. 단 하나에만 예스라고 하고 나머지에는 전부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예술은 정의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만약 유용하다면 예술이 아니라 도구라고 불려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쓸모에 집착했다. 일상에서 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이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사람들에게 쓸모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커다란 단점이 있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가 20년 전에 음악을 그만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몇 달 전부터 나는 그렇게 쓸모에 집착하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모르는 사람들의 이메일에 답장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다. 처음으로 외국어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겠지만 나는 그 일이 좋다. 예전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나의 유익한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20년 만에 음악 연주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한다. 20년 동안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호사이기도 하다. 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는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었다.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삭제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대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반응한다. 누군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 모르겠네요 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답이 떠오른다. 나에게 토론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 실망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나에겐 이렇다 대꾸할 말이 즉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좋은 지적이네요 정도로 말할 수준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면 대답할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토론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들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답을 적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인터뷰가 시작되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대답한다.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대답은 대개 최선이 아니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누군가의 질문에 꼭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 천천히 답해도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해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주는 작은 변화. 우리의 동기는 약하다.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 미묘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수정만으로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맥이 있다. 그 반대쪽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산을 건너는 길들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몇 초에 한 번씩 급커브를 돌아야 한다. 처음 2번 그 길을 지날 때 아이가 뒷자리에서 심한 멀미로 토했을 정도다. 아름다운 산의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나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다. 보통의 속도로 운전하는데도 다른 차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왔다. 그들은 대부분 매일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산을 넘는 데는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산길이 끝나면 항상 진이 다 빠진다. 그 스트레스가 내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문제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고 급커브를 돌아도 아이가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니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눈을 돌려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를 감싸던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졌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로 뒤에 바짝 따라붙는 차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거울에 뒷차가 보일 때마다 나는 원래의 목표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빨리 운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나의 원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조정을 했다. 뒷차가 보이지 않게 룸미러를 위로 올린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는 이 멋진 산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간다. 몇 분마다 추월 차선이 나오면 다른 차들이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산을 다 건너면 거울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이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곳을 방문한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로도 들릴 것을 안다. 소셜미디어 댓글,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산만한 환경, 가족을 실망하게 하는 것, 이메일 편지함.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천하무적일 수는 없다. 무언가가 당신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환경에 살짝 변화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좋아하는 것 포기하기.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습관이 하루를 꽉꽉 채우고 있는데 새로운 습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는가? 그만두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quit은 자유롭게 하다 또는 방출하다를 의미하는 오래된 프랑스어에서 왔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일반적이고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나는 중독처럼 느껴지는 일에 저항한다. 나는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에는 그 의존성에 도전해 나의 독립성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보통은 아주 작은 일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차 안에 민트 사탕을 놓아두었다. 어느 날 사탕이 떨어져서 속으로 안 돼, 더 필요해 라고 외치는 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라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차에는 민트 사탕이 없다. 때로는 큰일일 때도 있다. 예전에 나에게는 정말 멋지고 나와 완벽하게 맞는 직업이 있었다. 그 일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편안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전업 음악가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았다. 10년 전 나는 미국에 중독되었다고 느꼈다. 미국은 나에게 안전지대였다. 너무 좋았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만두었다. 미국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고 아마도 다시 그곳에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립지 않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후회는 없는지? 전혀 없다.
나는 그만둔 모든 것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공간이 있는 게 더 좋다.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결말을 생각해 볼 것. 내가 $100짜리 지폐를 경매에 붙인다고 상상해보자. 입찰가는 $1부터 시작한다. 보통과 똑같은 경매 규칙이 적용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은 $100 지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를 내야 한다는 것. $1, $2, $3 입찰이 들어온다. 뭐 안 될 건 없다. 누군가 단돈 $3에 $100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은 계속된다. 가격이 $99까지 올라가면 $98를 제시한 사람은 이런, 저 사람은 물러날 기미가 없겠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가 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들은 입찰가를 $100로 올린다. 그런데 $99를 제시한 사람이 $101로 입찰가를 올렸다. $99보다 $1만 잃는 게 낫지 않은가? 사람들이 $100 지폐를 사기 위해 $100가 훨씬 넘는 돈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리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면 와, 좋은 거래다 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서서히 깨달음이 찾아온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쁜 상황에 빠진다. 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의 집을 사고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나중에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불평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결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게임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다. 외롭지만 바쁜 왕자의 삶.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하루에 많게는 200통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몇 시간 동안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한 명의 이야기와 질문에 몇 분씩 시간을 들였다.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고 싶어 하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어차피 온종일 혼자 있지 않았냐면서.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수많은 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사교 활동이나 다름없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뿐이다. 실제로는 혼자 있으면서 대단히 사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기는 하다. 외로운 왕자 같다고나 할까. 처음에 나는 이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일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직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그전에는 종일 우편물에 회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나에게는 이게 잘 맞는다. 나는 사람들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을 때는 지구 반대편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유익한 대화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외로운 왕자라니 이상한 삶인 것은 틀림없다. 나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장 최근에 마음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 5단계를 사용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다들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1. 바로 이 순간에 뭐가 문제인지 자문해본다.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는가? 아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내 상상이나 기억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다. 내가 자신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고문을 그만둔다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은 지금의 물리적인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나 나쁜가?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한다. 푸르른 나무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다. 나는 좋은 곳에 있다. 물론 정신적 고통은 여전하지만 이 질문은 고통이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 2. 지금 관찰하고 나중에 행동하라. 내 기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결정과 행동 역시 흐릿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며칠을 기다린다.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지나가듯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다. 3. 기준을 높여라. 위대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라.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활기차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피한다. 그런 순간에는 그들을 내 삶의 일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타협도 없다. 편의도 봐주지 않는다. 내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일들, 내 건강에 좋지 않은 먹거리나 마실거리, 시간 보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기준을 높이면 자기 가치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도 많이 생긴다. 빈 시간이 많으면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되새길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빈 시간에는 위대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다. 작은 것들로만 채워지는 시간은 잠재력 역시 작다. 4. 목표에 집중하라. 3번에서 생긴 공간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되새기게 해준다. 창조하는 것이든 배우는 것이든 발전하는 것이든 뭐든 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잡동사니를 치우면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인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잊고 있었는데 이제 보이네. 가보자고. 초점이 있으면 노라고 말하기도 쉬워진다.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므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5. 해야 할 일을 해라. 나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저 그 기분을 곱씹고 싶을 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도 이를 닦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고 설거지하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청소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 일들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상황을 훤히 파악하고 통제권을 쥐도록 해준다. 일상의 책임 과제를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덜 산만해진다. 지금 문제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과 처리가 끝난 청구서, 행복한 표정의 아이를 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아무 문제도 없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생각과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마음속은 엉망진창으로 어지럽혀져 있어도 집안을 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자야 한다. 위의 1번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는 정신적 괴로움과 물리적 현실을 분리한다. 이 단계는 진짜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